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마취전 평가, Pre-Operative Evaluation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또 의대생 여러분들은 매일 접하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계속 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정말 환자 안전하고 수술 결과에 직결되는 마취 관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요. 네. 환자의 그 생리적인 여력, 그러니까 physiologic reserve를 가늠하고 또 수술 전후의 위험을 미리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특히 최신 트렌드 하고 또 실제 임상에서 아차 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맞춤 브리핑 바로 시작하죠. 근데 교수님, 요즘은 외래 수술이나 당일 입원 수술이 많아져서 평가 시간이 정말 짧아졌다고 들었어요. 이게 평가 방식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시간이 정말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아주 효율적으로 얻어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문진, 또 숙련된 신체 검진, 그리고 외과 의사 선생님하고의 그 긴밀한 소통,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죠. 아, 효율적인 정보 수집과 소통. 그렇군요. 그럼 환자 면담할 때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과거 마취 경험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전 마취 기록은 그야말로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예요. 보물지도. 네, 특히 그 기관 삽관, 인튜베이션 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아니면 마취 끝나고 나서 막 심한 구역 구토, PONV 때문에 고생하신 적은 없는지. 아, PONV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하게 중환자실, ICU 신세를 졌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악성 고열증, 멜링뉴트 하이퍼터미아 가족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 MH 가족력. 그 RY1 유전자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관련 있을 수 있으니 이건 필수 체크 항목이죠. 약물 관련해서는 늘 좀 머리가 아픈데요. 특히 에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이거 언제 끊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죠. 보통 에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은 1주, 워파린은 5일 전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환자의 그 심혈관 질환 위험도하고 또 수술 자체의 출혈 위험 사이에서 잘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는 오히려 심장 위험도가 높은 환자 같은 경우에요. 뇌수술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에스피린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좀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오, 에스피린을 유지한다고요? 출혈 위험보다 혈전 위험이 더 크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야, 이거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다른 약들은요? 그 AC 이니비터나 ARB 같은 약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약들은 수술 중에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MMOI 같은 경우는 최소 2주 전에는 중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환자분들이 잘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게 혈액응고나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주에서 2주 전에는 중단하는 게 안전하고요. 스테로이드 복용력도 중요해요.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프레드니손 기준으로 하루 5mg 이상을 한 달 넘게 복용했다면 그 수술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보충요법, 리플레이스먼트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HPA 엑시스 서프레션 가능성 때문이죠. 그렇군요. 알레르기 얘기도 좀 해볼까요? 환자분들이 그냥 단순 부작용, 사이드 에펙트를 진짜 알레르기, 트루 알레르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해요. 특히 아미드 계열 국소 마취제나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있잖아요. 이건 진성 알레르기가 정말 드뭅니다. 오히려 마취 중에 발생하는 애나필렉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이완제, 머슬 릴렉선스고요. 라텍스 알레르기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근이완제랑 라텍스 기억해 둬야겠네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때 운동 능력, 펑셔널 캐파시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4MATS가 기준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집안일, 청소기 돌리거나 아니면 계단 한 층 정도를 쉬지 않고 그냥 오를 수 있는 정도면 4MATS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기본적인 심폐기능은 괜찮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계단 한 층 정도? 네. 만약에 이 정도 활동도 좀 숨차고 힘들다, 그러면 추가적인 심폐기능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검사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역시 기도평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렘파티 분류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턱 모양이나 목 움직임, 또 입 벌어지는 정도, 마우스 오프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래야 마스크 환기, 마스크 벤틸레이션이나 기관 삽관의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 비만 환자나 치아가 없는 이덴틀러스 환자분들은 마스크 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치아 손상. 이거 마취 관련 민원 중에 은근히 많다고 들었어요. 미리 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흔들리거나 좀 튀어나온 치아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환자분께 이런 치아는 마취 과정 중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차트에 기록까지 남겨두는 거. 이게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리 설명하고 기록하는 거. 동반 질환 중에서는 역시 심장, 폐, 당뇨 환자가 제일 신경 쓰이는데요. 고혈압 환자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혈압 조절 상태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아까 약물 얘기 잠깐 나왔지만 혹시 ACEI나 ARB를 드시고 계신다면 수술 중에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절되지 않는 악성 고혈압, 말릭낫 하이퍼텐션 상태다. 이러면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은 수술을 연기하는 게 원칙이죠. 허혈성 심질환, IHD 환자는요? PCI 과거력 있는 경우요? 아, 네. 그 PCI 시술 시점하고 또 스텐트 종료에 따라서 항혈소판제 유지 기간이나 수술 시기를 아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하고요. 베타블라커는 보통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심장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말고 또 뭘 봐야 할까요? 혈당 목표는 보통 수술 전후로 140에서 180mg/dL 정도로 잡고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신경병증, 뉴로패시 유무 확인입니다. 특히 자율신경병증이 있으면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수술 중에 혈압이나 맥박 같은 활력 징후가 아주 불안정해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폐질환은 역시 금연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근데 금연 기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금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좀 달라요. 혈증의 그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COHB 농도 감소는 한 48시간에서 72시간이면 나타나고요. 기관지 분비물 감소나 기도 과민성 개선 같은 건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폐합병증을 실제로 줄이는 효과를 보려면 최소 8주 이상은 금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8주 이상이군요. OSAS,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도 주의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OSAS 환자는 스크리닝 조구 같은 걸로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고 마취 중에 진정제나 오피오이드를 사용할 때 호흡 억제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MPO 시간이랑 마취 전 투약, 프리메디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금식은 성인의 경우 보통 수술 시작 8시간 전부터 고용식 금지입니다. 맑은 물, 클리어 리퀴드즈는 2시간 전까지 가능하고요. 소화는 조금 더 세분화되는데 분유는 6시간, 모유는 4시간, 맑은 음료는 똑같이 2시간 전까지 허용됩니다. 물론 위 배출 지연 위험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 당뇨병성 위마비가 있다거나 하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요. 마취 전 투약은요? 예전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프리메디케이션은 불안 완화나 통증 조절, 분비물 억제 등 여러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걸 루틴하게 사용하기보다는 특히 고령이나 소아, 심폐기능 저하자, 아까 말한 OSAS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략하거나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오늘 마취 전 효과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핵심만 쏙쏙 짚어본 것 같습니다. 결국 교과서적인 접근을 넘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하고 또 최신 지견을 반영한 그런 섬세하고 효율적인 평가. 이게 안전한 마취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AMIS 같은 마취 정보 시스템이나 EMR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기록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실제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이 환자 위험도를 더 정밀하게 평가하거나 맞춤형 마취 계획을 세우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